네, 시장을 이겨라. 이번 주 오늘 또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신흥국의 통화 가치 하락, 그에 따른 9월 위기설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과연 실체는 있는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오늘 알아봅니다. KB증권 오온수 자산배분전략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셔서 이제 외국인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글로벌 흐름들 또 자산 배분해 주시는데 오늘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궁금한 주제를 좀 여쭈려고 해서요. 예.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상당한 임원인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불안하고 있는데요. 예. 배경이나 원인부터 좀 들여다보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출구 전략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이전에 어떤 연결고리가 약했던 신흥국들이 계속 지금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였고 그중에 하나가 터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터키의 리라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연초 이후로 찾아보니까 한 74% 정도 급락을 했고요. 거의 이 정도 되면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IMF의 지분권이 가장 많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시장에서는 터키가 하루속히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확정이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여전히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이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터키에서 시작된 금융 불안이 좀 다른 국가들로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과 같은 커뮤니티 국가들이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가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터키가 불안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전이 현상이, 변동성 전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터키의 익스포저가 가장 많은 국가가 현재 지금 스페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예전에 남미 쪽에 대한 여신이 많기 때문에 남미 쪽이 불안해지면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터키가 최근에 불안해졌을 때 남유럽계 은행들의 CDS 프리미엄, 부도 위험이 높아졌던 부분들도 이것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역사적인 경험들이 답이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미국을 중심으로 풀리고 그 유동성이 이제 축소되는 과정에서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신흥국들은 사실은 어려웠던 걸 겪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양상이 지금까지는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외환시장에서 일단 신흥국 통화가 약세로 가고 있고요. 그 영향으로 이제 신흥국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덜합니다만 주요국들의 신흥국 증시가 소위 이제 약세장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약세장으로 진입했다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흥시장 MSCI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연초 이후부터 한 1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선진시장이 상승했던 데 반해서 신흥시장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던 거였고요. 이러한 부분은 강달러 그리고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는 이벤트가 더해진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미국도 좋았고 신흥시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흥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더 좋았죠. 그런데 올해부터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중국을 포함해서 동맹국들로까지 확산되다 보니까 통상 압박에 대한 어떤 투자 불안 심리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신흥시장이 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세장의 진입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의 추세를 형성한 주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건재하기 때문에 아직 추세 전환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기준이나 자료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보통 이제 고점 대비 한 20% 하락하면 약세장으로 베어마켓으로 전환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들에 보면 이제 20% 이상 하락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팀장님 말씀은 연초 대비 MSCI 기준으로 하면 12% 하락이고 완전한 약세장 전환을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말씀이세요.
오늘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질문이고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면 그러면 소위 이제 9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네. 않습니까? 예, 예. 6월에도 신흥국 위기설이 한번 있었는데 지나갔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9월 위기설이 정말 심각하게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제 생각으로는 네. 그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마 9월 위기설의 실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터키 리라와의 급락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흥국으로 전이되고 있다라는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까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된 공청회가 대부분 다 그렇죠. 종료가 예. 됐고요. 아마 이번 주 주말 정도에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지 언론에서 일단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 당장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6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부과되는 거는 중간 선거 이후에 부과가 되거든요. 따라서 중간 선거를 전후로 해서 상당히 다양한 이벤트,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시기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가 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시계가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따라서 지금 상당히 신흥시장이 불안하고 외국인 자금들도 신흥시장 쪽에서 계속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 모멘텀은 없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3개월 이상, 1년 이상 보시는 장기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기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시간을 좀 쓰긴 했습니다만 사실 가장 팀장님에게 듣고 싶었던 저희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좀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네네. 이제 국내 시장 얘기하고 전략 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달러원 환율이 조금 안정으로 가다가 다시 조금 불안한 요인들 또 그런 것이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은 원화 약세되는 부분이 국내 통화만 약세가 된 것은 아니고요. 네. 위안화도 약세로 가고 있고 지금 인디아, 러시아, 브라질 거의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다 약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안정적이고요. 지금 약세가 심한 나라들, 그러니까 약간 위기 징후들이 나오고 있는 국가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재정 적자, 경상 적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터키, 아르헨티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상 적자, 재정 적자를 겪었던 나라들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달러가 유입되죠. 수출을 해서 달러가 들어오는 국가고 재정이 튼튼한 나라입니다. 외환무역뿐만 아니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같은 신흥시장 내에서 한국의 펀더멘털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됐던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환율이 지금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신흥국 내에서 좀 차별화되고 있다, 괜찮다 이런 좀 의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머징 국가 얘기를 오늘 좀 했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이머징에 채권도 그렇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옛날에 네. 브라질에도 채권 샀고 최근에 이제 베트남 투자하신 분도 있고 이머징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 이머징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줄이는 게 좋은가요? 예, 일단 모멘텀 측면에서 신흥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왜 안 올라가냐라는 질문을 실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 증시는요, 지금 현재 중국과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서 같이 어떤 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면은 중국과 상관 있는 거지 우리와 상관은 없는데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의 수출의 30%가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어느 정도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저평가 상태, 주가 수익 비율로 본다면은 9배 이하의 저평가 상태가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유가 되면은 다시 우리가 밴드 안에 들어오면서 밴드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글로벌 시장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은 현재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 가져가시고요. 신흥시장은 우리가 3개월 이후 1년 이상을 보시는 좀 투자자분들에게는 지금이 진입하기 괜찮은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어떤 플레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질문은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또 됐고요. 또 저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KB증권 자산배분전략팀 오온수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물론 뭐 어디로 전개될지는 가봐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예측이라는 걸 하고 그에 따른 대응들을 하는 게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신흥국 위기설, 9월 위기설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예, 팀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편안해졌네요. 예, 지수 한번 확인합니다. 코스피는 12포인트 하락이니까요. 예. 조금 밀려가는 낙폭을 그래도 조금 더 줄였습니다. 저점보다는요. 코스닥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강세 쪽으로 좀 붙고요. 예,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 또 엔터주들 같은 경우가 다시 상승세를 내네요.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좋은 대응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